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언젠가부터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죠. 반대로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아웃사이더의 약자인 아싸라고 또 부릅니다. 한 구인구직 업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절반이 자기 자신을 자발적 아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관계나 소속감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서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혹은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서, 또 인간관계에 지쳐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자발적인 아싸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싸가 돼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찾든, 아니면 아싸가 되어서 내 안에 나를 찾던, 무엇보다도 나를 알아가고 잘 돌보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5시 브리핑에서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NSC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젯밤에 방송이 된 대선 후보 TV 토론 주요 발언들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감염고리가 되고 있는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고요.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 어제 방송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강미진의 평화공감에서는 내달 초 올해 경제 운영 방안을 확정하는 중국의 양회와, 또 그리고 우리나라 20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관심 끌기식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 방법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요 실시간 글 남겨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의견들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또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시 3분 28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김정아 기자 그리고 오창인 인권야대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네, 먼저 우크라이나 일촉즉발한 상황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전쟁이 진짜로 발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 친러 반군 세력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 지역에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주둔을 공식화한 겁니다. 다만 AP통신은요, 실제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푸틴은 이번 결정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즉각 제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분리 독립 지역에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를 하고 이 지역의 인사들을 제재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고요. 유럽연합 EU와 영국과 프랑스 등도 제재 논의에 착수를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 대통령도 오전 11시에 NSC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문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이 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 충돌로
무력 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군이 좀 철수를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겠다는 말을 한 상태입니다. 말을 한 상태다. 네, 정확히. 예.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한반도와 뭐 중국 이렇게 국경이 되어 있는데 네네네. 마치 38선처럼 그렇죠. 옛날 구소련으로 다 하나였던 나라여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가 약간 모호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데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걸 이제 러시아가 이건 독립국이다 우크라이나랑 달리 네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제 관측에 미국이 주도해서 긴장을 극대화하고 그 긴장을 통해서 외교적 또 안보적 이권을 챙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일종의 전술로는 공포를 극대화하고 공포의 동원이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한반도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단 이후에 내내 뭐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랬어요. 저도 참 어둡고 우울한 시절에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는데 네네. 앵커도 교련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군복 같은 걸 짝퉁을 입고 작대기 총을 들고 작대기 총이잖아요. 누군가를 예. 때리거나 네. 공격하는 거. 찌르는 예. 총검수료로 찌르는 훈련을 했어요. 적을 격침하는. 16, 17살에. 맞아요. 예. 그다음에 너무 웃긴 게 여학생은 교련을 했는데 뭘 했냐면 뭐 붕대로 감싸든지 뭐 이런 거예요. 간호병 역할을 또 하고. 성 역할도 되게 정말 고전적이고 유치했는데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저 같은 어린 아이에게 저만이나 제 친구들 모두에게 그런 군사 훈련을 시키고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령했는가. 이게 사실 공포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만드는 건 이건 굉장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일어나더라도 또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과정도 전쟁에 준하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라든지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지? 교황님께서도 계속 기도를 촉구하고 계셔서 정말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이런 게 일종의 뭐랄까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전 세계가 치르고 있는 것 이런 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민병대처럼 어린 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는 모습 어떤 할머니가 총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이거 완전히 뭐 퍼포먼스인 건 알겠지만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반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노력해서 지금의 공포 상황을 걷어내야 합니다. 호소합니다. 이 또한 공포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이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표현으로 쇼로 끝난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는데 진짜로 이게 전쟁이 저는 진짜 전쟁을 하기에는 서로가 부담해야 될 게 너무 크고 특히 옛날에 양대 강국 미소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음이라도 조금 먹을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국력의 차이 군사력의 차이는 일방적이거든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러시아는 너무 작아졌어요.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래도 좀 그럼요. 없다. 굉장히 낮고요. 러시아가 푸틴이 그렇게 도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비셔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잔혹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잔혹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니들이 잔혹한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래서 하여튼 전쟁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도 굉장히 고약한 거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국내 소식으로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법정 토론이 열렸습니다. 방송사 주최 토론까지만 하면요,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후보들은 한 채 양보도 없이 치열한 설전을 보였고요. 또 앞선 두 차례 TV 토론과는 비교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고, 또 후보들 간의 언성도 좀 높아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 보도된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의 관련성을 제기를 했고요.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서로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이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만배, 내가 피해만 입었다.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그게 전부 했으니까. 그게 윤 후보님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만 빼놓고. 30초 답변. 네, 마지막에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만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다 뭐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러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녹취록 마지막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녹취록 다 틀어보자. 네. 이러는 내용도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네,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또 나타났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속에 윤 후보가 언급된 내용을 직접 읽고 나서자 윤석열 후보가 국민 대다수가 이재명 게이트로 본다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뭐 저는 총평을 한다면 예.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도드라졌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잘했죠. 예. 이렇게 또 약간 단일화 안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에 네. 홀로서기일까 아니면 약간 뭐 뚝심이 생긴 걸까 네. 하고 또 묘하게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든지 뭐 이런 장면에서 이전까지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고개 절레절레하는 모습 하나가 그 어떤 장면보다도 오랫동안 임팩트가 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연출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네네. 이분이 이과 출신이라 연출 이런 거 잘하는 원래 잘하는 연기파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한ten 윤석열 후보가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말귀를 도통 못 알아듣고 취지를 모른다. 이런 게 하나 확인된 것 같고요. 전 좀 아쉬운 건 지난번 2차 토론회 전체 2차 토론회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꽤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제는 그와 달리 좀 뭐랄까 약간 독선적이랄까 밀어붙인달까. 네네. 그래서 논리 정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사실은 4명의 유력 후보 중에서 정치를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 심상정 후보고요. 토론 경험도 제일 많고요. 네, 나이도 많고 대선 뭐 재수 삼수도 그렇거니와 네. 국회의원이 된 게 2004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거에 걸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뭔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조바심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예. 여론조사 일부에서는 저 허경영 후보와 격차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큰일인 것 같고요. 네네. 대장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같은 얘기가 되는데 어떤 게이트든 간에 돈 받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돈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곽상도 씨는 구속되어 있고 잡혀 들어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이죠. 주로 검사들이고 그러면 네. 대장동 게이트가 어떤 사건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고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50억 클럽은 그냥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건가요? 그러니까 왜 소식이 국민들이 없네요, 그다음에? 여론이 들끓고 이러면은 검찰에서 조금 나가고 그리고 또 조금 나가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 박영수 씨 같은 경우에 유력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족보로 보면 곽상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예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예. 우리 흔히 불렀던 중수부장이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특검이었잖아요. 박근혜 특검을 맡았던 그거로 분이죠. 되게 예.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잘 못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장동 쪽하고 화천대유하고 박영수 특검과의 밀착 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따님이 거기 취직도 하고 거기 다 들어가 아파트 있더라고요. 분양하고 예. 또 돈 뭐 주고받고 채권 채무 관계 물려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살펴보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부정부패를 가려낼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우리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이재명 후보는 뭐 검사의 양심으로 대답해 보랬는데 양심을 가진 검사가 천연병 중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연체가 된 분들 중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고 답답합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 법카 의혹 묻자 김만배 녹취록 꺼내입니다. 네.
먼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사람들의 그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법과 의혹을 묻자 이재명 후보는 테이블 밑에서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라고 쓰인 패널을 갖고 꺼내들었습니다. 패널을요? 예. 네, 그러고선 대장동 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한다면서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네.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모습을 두고요. 네티즌들은 저런 행동은 이 후보가 오히려 자책골 아닌가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녹취록을 공개해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틀어달라.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또 토론 끝나면 죽어.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고 네. 또 토론이 원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냐. 머리가 다 아프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뭐 토론을 지금 얘기해 주신 네티즌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맞이하는 혹은 바라보는 그 세대들이나 혹은 뭐 입장에 따라서 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저는 예. 이제 언론이랑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네티즌 댓글들을 네네. 소개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네.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그렇죠. 달리는 거고 예. 또 방송 실시간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녹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들은 이를테면 이 토론이나 정치에 대해서 약간 염증을 갖게 하는 그러게 것 말이에요. 같은데 그거 예. 말고도 정말 좀 더 들어가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8번째 맞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다 분석도 하고 아, 저 친구는 저게 모자라구나. 저건 저런 쓸모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네네. 굉장히 성숙한 유권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댓글은 그중에서 약간 좀 선거 몇 번 안 해보신 분들 댓글 같아서 아쉽고요. 네. 진짜 백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 물밑에 거대한 흐름이랄까요? 이런 유권자들은 지금 판단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네. 어제 토론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지켜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라는 거를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의 어떤 그 다음 키워드 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창희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다음 키워드는 단일화 결렬 이후의 모습이라고 뽑아봤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한 이후에 토론 분위기가 어떨지 좀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공세가 강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윤 후보에게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한 방법이 있는지 또 물었고요. 또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해서 이제 도리도리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 좀 긴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마지막 네네.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잘 들어보셨으면은 맨 처음에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좀 공세를 펼쳤고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도 하면서 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근데 흔드는 이게 모습이 그러니까 나왔었죠. 시험을 앞두고 네. 갑자기 야간 자율학습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공부할 건 아니고 대통령 공부는 정말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전체적인 발언이 어떠냐면 퉁치는 발언 같은 게 다 뭐 어떻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민한 적도 공부한 적도 머리에 입력된 적도 없기 때문에 언론적인 얘기들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제목만 나열하고 네네. 뭐 그래야죠 뭐 다 그래요 뭐 이런 것만 반복하는 게 언어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콘텐츠의 부족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데 유력 후보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이라도 토론에서 가끔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혀 용어조차 못 들어본 게 나오면 모른다. 그게 네. 뭐냐. 네.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좀 태도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답이 뭘까? 그렇죠. 라고 나오는 바람에 그게 또 상당히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의 걱정을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도리도리는 윤석열 후보고 안철수 후보는 절레절레를 어제 절레절레. 예. 절레절레. 도리도리는 그 윤석열 후보의 맞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이기 때문에. 예. 참 답답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그 심상정 후보의 키워드 짚어보죠. 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윤 후보님 선관위원회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1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92만 원 내셨어요. 92만 원 내나?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이어서 심상정 후보가 네. 재산세 다 합쳐서 4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울 전월세 사는 청년들 월세만 1년에 800만 원 내는데 그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 정신 분담하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가 강도짓하는 걸로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만이 또 어떤 꺼내낼 수 있는 아니 진보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맞는 얘기죠. 실제로 네. 청년들이 월세를 연간 800만 원 낸다는 것도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그래야 7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청년이라는 게 뭐 신혼부부도 있고 그런데 그럼요. 네. 전세 못 얻고 또 이러면 월세로 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고 진짜 폭탄인지 아닌지 물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탄이라고 느끼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게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아니 뭐 집 가진 게 죄냐. 집 가진 게 어떻게 죄예요. 자산이지.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풍토나 네네. 분위기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재산세는 내고 살아야 된다. 서초동에 그렇게 큰 아파트가 있으면 반포에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종부세 92만 원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도 토론에 나왔는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를 92만 원을 한 몇백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저도 그런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돌아오는 돈이 얼마지? 그냥 몇백만 원 퉁칠 수 있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들 서민이랄까 청년들의 삶하고 먼 거리에 있는 건데 연세도 있고 뭐 직업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국민들의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네. 아쉽습니다. 네.
자, 어제 TV 토론 이후에 대선 후보들의 오늘 유세 일정들 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전북 익산까지 서해안 라인을 훑으면서요. 지역 공약을 발표를 하고 민주당의 실정을 부각을 해서 정권 교체 여론을 총결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당진에서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 솔매성지를 찾아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국민 통합과 헌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어제 진행된 토론에 대해서 이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경제의 기본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요. 오늘 저녁에 서울 홍대를 찾아서 2030 세대 공약에 나섭니다. 네,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의원이 서울 홍대에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또 나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요? 이 후보는 오늘 인천과 경기를 돌면서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박빙 속에서 경합 지원인 수도권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지사 시절의 실적을 내세우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합한 후보임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도 어제 토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하면서요. 기본적인 룰도 안 지켰다며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 5시 브리핑에서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베이징 초이스에서 뉴스 초이스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4시간 만에 다시 컴백한 뉴스 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5시 브리핑에서도 대선 후보 토론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선 후보 토론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하고 또 내 공약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실 본다는 표현보다는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각 장애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듣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수어 통역사가 후보별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 토론이 있을 때 수어 통역사 한 분이 모니터에 이렇게 딱 구석에 뜨는 경우는 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각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발언에 발언도 계속해서 섞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각자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2차 TV 토론부터는 후보별로 수어 통역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상 좀 실효성이 좀 떨어졌던 거죠. 실제 방송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별로 발언이 난무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한 명이 사실 감당하기가 좀 그걸 혼자 하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관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탓에 결국 사비를 털어서 통역을 지원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비를 털었어요? 네,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후보별로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중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어 통역사 배치 또 영상 제작 비용 전반은 김 전 비서관이 모두 부담을 했다고 하고요. 방송에서는 토론에 참가한 4명의 후보 각자에게 전담 수어 통역사가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사회자 전담 통역사까지 모두 5명의 통역사가 출연을 해서 실시간으로 통역을 진행했고요. 다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실제 방송 화면은 함께 동시 송출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거 나라가 해야 되는 건데 개인이 했다라는 거가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청년 희망 적금 들어보셨나요? 저 지금 오늘 오후에 들었었어요. 굉장히 사실상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더라고요.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고 해서 인기가 정말 뜨겁고요. 가입 신청이 말 그대로 폭주 중인데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현재 출시 첫 주라서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기에 예산이 소진돼서 가입을 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2주간은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허용하고 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부도 나서서 지원 예산 규모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호. 이 신청 자격이라고 하면요. 청년 희망 적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가입의 기준 연령 기준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충족을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12월에 총 급여가 3,600만 원. 네. 종합 소득 금액은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면면을 보면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있죠.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 희망적금의 금리는 5에서 6%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축 장려금의 비과세 혜택까지 환산을 하면 최고 금리가 연 10.14%에서 10.49%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한동안 제로 금리였잖아요. 네. 이런 두 자릿수 때 그렇네요. 금리 효과는 굉장한 거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과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34세 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34세 이하면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청년 희망 적금 다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던 곳, 그곳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방식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의혹들이 20대 대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젯밤 열린 그 대선 토론, TV 토론에서도 대장동 논란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설전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오늘 전화 연결해서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한 평가와 또 그리고 이 대선 전국에 불거진 대장동 논란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TV 토론 잘 지켜보셨죠? 네네. 네네. 일단 어제 곧장 좀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네. 반어적인 표현이었겠죠. 예, 쓰면서 나름 뭐 비판의 목소리를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의 어떤 비꼼 예,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우선 어제는 경제 정책이 주요 주제였는데요. 네네. 예,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과외 공부한다 해서 답변을 잘 해결하는 게 아니죠. 아니었고, 예. 네네. 그래서 각 후보 간의 역량이라든가 자질이 좀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토론자의 자세, 태도를 많이 보신다고 해요. 네네. 그것이 인상에 많이 남는다는데 상대방 윤석열 후보님은 약간 토론에 있어서 규칙을 좀 자주 위반하고 약간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인 태도가 국민들께 조금 실망을 드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제 이준석 대표의 네. SNS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해외에서도 지금 조선일보 쪽에서도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미 보도가 난 것인데, 아하. 그 보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일단 객관적이진 않다. 네네. 예, 사실과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네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네. 대장동, 화천대유 이 설전도 뜨거웠는데, 네. 이 화천대유 대장동 얘기는 뭐 한동안은 뭐 대선 네. 마무리되고
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당내 관련 특위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녹취록 내용 이거 지금 언급됐는데 두 사람 녹취록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 대장동 사건은 사실 시초는 처음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약 1,800억에 달하는 그 은행 돈을 불법 부실 대출을 받은 면과 그다음에 그 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민간 개발시켜서 그 이익을 다 가져가려는 그 두 가지 면이 공존을 하는데요. 네. 김만배 씨는 그 불법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좀 막거나 이렇게 틀은 그런 검찰권 로비를 한 사람이고, 네네. 정영학 씨는 남욱 씨와 함께 당시 이제 한나라당 정권이었는데요. 그 은행 대출받은 돈 중에 일부를 로비 자금으로 써서 민간 개발을 시키게끔. 네. 그래서 LH가 하려고 했던 공영 개발을 꺾고 또 성남시가 하려고 했던 공영 개발을 꺾고 그런데 정치권에서 힘을 써달라고 로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 요 녹취록의 녹음 시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검찰권 로비를 한 김만배 씨와 또 정치권 로비를 한 남욱 정영학 씨 사이에 수익을 놓고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또 그동안 도와준 사람한테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 이걸 조용히 마무리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그 공방이 많이 오고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을 나는 잘 모른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어봤죠, 그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두 사람을 잘 모른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이 정영학 씨, 김만배 씨의 녹취록은 지금 뭐 기사가 뜬 지가 며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또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어떤 그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정영학 씨와의 인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재명 후보랑은 뭐 측근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김만배 씨는 20여 년 가까이 다른 기자를 안 하시고 오로지 법조 기자만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우리 50억 클럽에 나오는 뭐 박영수 씨라든가 최재경 씨라든가 김수남 씨라든가 곽상도 씨라든가 거의 검사장급 분들과 아주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또 화천대유 고문에도 검사장급 그런 이창재 분이라든가 이창재 씨라든가 김기동 씨라든가 이렇게 고문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김만배 씨는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법조계에는 알려져 있고요. 근데 두 사람 뭐 윤석열 후보는 10년 전에 한번 보고 본 적도 없다. 상가집에서 한번 봤다. 그게 지금 팩트인 거죠. 그분이 얘기하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만배 씨가 그 윤석열 후보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에 그 박영수 검사장을 통해서 검사장 출신을 통해서 변호인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그 사건을 무마시키는 그런 등등의 일을 봤을 때는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또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하고도 상당히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그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그 취재를 해서 아마 그 언론에 보도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판례를 들면서 그 정영학 씨, 김만배 씨 간의 그 녹취에 나왔던 뭐 영장 들어가면 윤석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판넬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당신이 듣기로는 그 녹취록의 끝부분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고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팩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녹취록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또 JTBC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10여 년 동안 아무리 찔러봐도 로비를 해봐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 라고 아주 그냥 학을 띈 그런 말을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은 사실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놓았고 또 그 수익을 초기 설계에는 한 60%, 70%를 가져가도록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지금은 점점 이 대장동의 개발에 그 돈이 되는 원천적인 돈이 되는 부산저축은행 네. 그 대출금 수사를 막아버린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게이트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네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JTBC가 입수했다고 하면서 대장동 수사 기록에 대한 그 새로운 내용이 보도된 거 보셨죠? 네네. 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장동 개발 종잣돈을 저축은행이 1,800억 빌려줬고 이 돈을 끌어온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그 대가로 10억을 챙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회사 돈 90억을 빼돌리는 범죄도 저질렀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당시 담당이 중수 2과장으로 있던 현재 윤석열 후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드디어 저희가 볼 때는 정영학, 남욱, 김만배 씨의 그 녹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우영 씨가 당시 이제 대출 브로커로서 조우영 씨의 계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라든가 보니까 그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줘서 네. 조우영 씨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고 요 수사가 조우영 씨라든가 대장동 불법 대출로 번지지 않도록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비를 한 것이죠. 네네. 로비를 해서 그 녹취록에 나오듯이 조우영 씨한테 너는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오면 된다. 네. 네가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받을 일은 없다라고 하는 녹음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 그 내용 그대로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곳에 대출을 일으켰던 11곳은 모두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처벌을 했는데 그 대출 규모 2위, 3위에 달하는 이 거대한 대장동 대출, 불법 대출권에 대해서는 윤석열 중수부장 당시 네. 수사 지휘 아래서는 전혀 기소가 안 되었거든요. 네네네. 관련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왜 그랬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네. 김만배, 정영학, 남욱 씨의 어떤 녹취록에 의해서 이제 그 실마리가 비밀이 풀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체적인 진실이 이 대선 전에 좀 밝혀져서 유권자들도 확실한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대선 초기에 화천대유 사건에 등장하는 그분이라는 그 녹취 속의 그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양심을 걸고 윤석열 후보가 사과할 생각 없느냐라고 했고 윤 후보는 거절을 그 자리에서 또 곧장 했어요. 네네. 자, 이 대장동 그분 논란, 네. 이 대장동 논란 이 자체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그분은 역시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시켜주거나 아니면 인허가 로비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지금 보여지고 특히 이제 그 녹취록에 의하면 대법관 출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수사를 덮은 것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빨리 특검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주장처럼 특검을 도입해서 더 확실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무엇보다 중에 두 번째는 지금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불법 대출로 피해자분들이 부산에만 5만 명이 넘고 네. 이게 몇 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아직도 원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렇죠. 만일 이 화천대유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불법 대출과 다 관여를 했다면 네. 그 수익을 그 저축은행 피해자인 서민들한테 돌려주는 작업도 그게 말입니다. 동시에 네. 진행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특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특검 뭐 밝히자 이 범위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관련 주장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네. 뭐 윤석열 후보도 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네네. 네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요. 네네. 네, 환영하고 지금 대장동을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출받은 돈 중에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당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에 대한 그 로비 단계,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대장동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에서 그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50억 클럽. 지금 광상도 의원은 이미 받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영학 씨 측으로부터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허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녹취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권에 대한 그 검찰권으로 도와준 사람들을, 그다음에 정치권 인허가 쪽으로 해서 도와준 사람들, 네네. 그런 로비를 전부 다 밝혀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네. 국정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당사자들을 국정조사로 세워서, 네. 예,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국정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거기서 거짓말하면 국정조사에 위증죄로 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옛날 비리는 공소시효 때문에 못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법에 의한 위증죄로 처벌이라도 해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명명백에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내일은 국민의당 그리고 모레는 국민의힘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승원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강미진의 평화 공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하면서 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웃나라 러시아에 또 연관된 이런 분쟁을 북한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점이고요. 자, 오늘 강미진의 평화공감에서 강미진 대표와 함께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어떤 흐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어떤 포지션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게 국가가 어떤 눈으로 보냐 이거 질문에 답을 한다면 일반 주민들은 이제 노동신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노동신문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거 침공을 해라 이 그 지시를 푸틴 대통령이 내렸던 걸 전혀 모르고 있고요. 아하.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나토의 무력 증강이라든가 그 대규모 군사 연습 그리고 최근에 정찰기도 많이 또 돌아다녔고 이제 위협을 주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 방위 그런 배비에 대한 러시아가 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이제 당하고 있다. 아하.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아하.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러시아를 위협하는 여러 나토건 미국이건 네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위협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걸 대변해서 이제 노동신문이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이 예무성 참의의 그런 확대에서 서방 이런 그 위협적인 군사적 이런 책동에 대해서 우리는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그 노동신문이 대필해서 준거나 같고요. 네네. 그리고 덧붙여서 러시아가 나토의 그런 그 군사 활동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것도 덧붙였고요.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 사실은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루간스크 주라든가 도네츠크 주의 그 분리 독립을 이제 하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하는 걸로 노동신문에는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신문은 그것을 지지하는 듯한 논조로 그렇죠.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자체가 그런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런 모든 행위는 정당한 거다.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북한 매체가 제공하는 그 내용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어떻게 보면 현 상황을 그대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저번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혹은 바라볼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 뭐 해외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궁금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외부 정보는 대부분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국제 정세를 알아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국경 지역에서는 북한이 불법 전화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산 휴대전화를 통해서 한국에는 뭐 탈북민 가족이라든가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화기를 통해서 외부 소식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사실 노동신문이 기본적인 이제 그 공영 매체이기 때문에 이 공영 매체에 실리는 걸 사실로 다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은 우호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들기식으로 이제 러시아를 옹호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대선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그 별로 관심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은 솔직히 이제 그 평화하고 조금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의 뭐 또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노동신문에는 올해 들어서서 전부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이제 싣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싣지 않고 있어요. 네. 대선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을 덜 하고 있고 외부 정보도 예전엔 6면에 4면은 국내 소식을 접하고 5면 6면에다가 이제 해외 소식, 한국 소식을 실었는데 거의 6면까지도 국내 소식을 다 전하고. 거기 실리는 한국 소식은 주로 어떤 소식이 실려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라면 뭐 이런 그 인민들이 남조선 인민들이 정부를 반대해서 이런 시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좀 내용들. 하고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좀 언급을 자주 합니다. 그래요? 네, 초기에는 이렇게 뭐 한국은 다른 나라는 얼마나 하고 뭐 한국은 얼마나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코로나 상황은 좀 전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올해 들어서서 한국에 언급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급 자체가 좀 없어졌다. 그것도 참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건 혹은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든 해야 될 텐데 없습니다. 얘기가 아예 없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13일 후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선인데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제 3월에 양회가 있을 예정이기도 하고요. 자,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그 대선 전에 꼭 뭐 미사일 하나 어디다 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떨까요? 사실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많이 비난했어요. 이제 기사 수가 엄청 많이 이제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은 좀 없고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제 3월에 이제 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쏴서 굳이 이제 중국의 눈에 날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한민국의 대선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발언도 안 내놓는 상황에서는 3월 9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좀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떤 그 예외적으로 본다면 미국하고 일본이 그런 한 거 있어요. 이제
뭐 미사일 발사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 합동 훈련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뉘앙스를 좀 한다든가 어쨌든 뭐 미사일을 한다 뭐 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점이 중국에서 양해가 벌어지는 그 시기랑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때랑은 좀 피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뭐 언제나 개의치 않고 또 진행할 땐 진행했던 것 같기도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대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뭐 말 그대로 민주주의고요. 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네. 선거를 해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북에서 볼 때는 새로운 컨셉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네. 일률적으로 이제 북한 체제 자체가 수직 구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최고 지도자를 뽑는다면 전체적인 인민이 다 이제 찬성하는 그런 걸로 가는데 뭐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은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반대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아마 한국에 대한 그 시스템을 젊은 층들은 좀 많이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20, 30대 그리고 2000년대 초 2000년대 말까지 네. 한국 문물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잘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거죠. 우리는 중앙에서 하나 하면 밑에까지 다 하나 하는데 남조선은 정치가 바뀌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일체가 되지 못한다. 국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뭐 또 그런 걸로 이제 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대선이 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13일 후에 대선 모두가 함께 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2일 화요일 이기상의 뉴스공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간곡한 호소를 떠올리면서요. 오늘 하루 다 함께 응답할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